문들은 전부 다 기출문제를 겹치지 않게끔 해갖고 맞는 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저걸 미처 제가 수정 못하고 이렇게 틀리게 나온 겁니다.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이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개발론이라는 거하고 마케팅론 요걸 했었는데 이거 알아볼게요. 맨 먼저 자, 테마 1 해갖고 개발 주체에 따라서 개발을 이제 분류해 본다면, 자, 공영 개발이라는 것은 개발의 주체가 공공입니다. 공공하면 항상 국가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이런 데를 공공해 주는데, 얘네들이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교량 이런 것들을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얘들은 개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남들이 개발해 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이런 거 시장 실패다 해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항만도 건설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극빈층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월세 낼 돈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공공 임대 아파트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 개발은 이제 민간이 개발의 주체인 이러한 사업을 민간 개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자체 개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사업도 직접 기획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건물도 짓고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도 하겠다는 얘기죠. 다만 이 건물 짓는 거는 뭐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해보질 않아서 이 부분만 건설업자한테 도급 발주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자체 개발 이렇게 합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뭐 위험 자체가 좀 크고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되니까 자금 조달 부담이라든가 위기 관리 능력 있죠. 요런 게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주 공동사업은 땅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동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업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나눠 가져야 되죠. 지분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 있는데, 먼저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먼저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이게 땅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업자가 이제 자기 돈을 들여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올리는 형태입니다. 개발업자가.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나중에 이제 이걸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이 들어올 겁니다. 분양금. 요걸 가지고 약속한 뭐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이제 분양하기 전에 건물 자체를 갖다 나눠 갖는 겁니다. 나눠 갖는데 자, 예를 들어 5층 이상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처음에 약속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등가 교환 방식으로 주로 합니다. 등가 써놓으세요. 등가 교환 방식이다. 얘는 뭐냐면 각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 갖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예컨대 토지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댔고 개발업자는 2억을 투입해서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투자한 돈이 5억이죠. 그러면 5억 가지고 이제 건물 자체를 나눠 갖는 겁니다. 이렇게 뚝 쪼개서 5분의 2는 개발업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5분의 3은요 소유자가 가져가면 되죠. 이런 형태로 나눠 갖는 걸요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방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탁회사한테 믿고 맡기는 형태, 이걸요 신탁 방식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 능력이 좀 없으니까, 자, 이 신탁회사한테 내 땅 좀 잘 좀 개발해 달라고 맡기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신탁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자를 위탁자, 요자를요 수탁자 이렇게 합니다. 자, 똑같이 하나 더 써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신탁회사한테 내 땅 좀 잘 좀 개발해 달라고 믿고 맡기는 형태, 이걸 뭐라고요? 신탁한다 해주는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 수탁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있고, 얘는요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신탁 방식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이제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라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신탁법.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소유권 이전할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보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이전하는 건 아닌데 얘 같은 경우는요 소유권 자체를 이전합니다. 자, 이전하는데 실제로 이전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등기부상 등기 원인 자체가 신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전한 건 아니고 형식적으로 넘긴 겁니다. 실제 형식적으로 넘긴 이유는 뭐냐면 평생을 농사만 지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날 자기 땅이 이제 도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오피스텔 하나 지어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건물이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한테 신탁회사가 이러는 겁니다. 우리한테 아예 소유권까지 이전한 다음에 그냥 빠져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빠져 계시면 우리가 알아서 다 사업도 기획하고 그 다음에 자금도 다 조달하고 담보대출도 다 우리가 다 받고 그 다음에 또한 건물도 올리고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까지 다 한 다음에 우리 수수료 챙기고 넘겨주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써놓으세요.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 이 그 신탁회사가 전부 다 추가적인 자금도 다 이 사람이 조달해야 됩니다. 자금. 그리고 자, 이 토지 신탁 방식은 그 신탁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수익 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중에 수익 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가 되냐면 그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익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그 신탁회사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설업자한테 도급 발주하든 어쨌거나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얘들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비용 다 빼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쟤하고 똑같은 점이 있다면 그 얘는 뭐 개발에 따라서 지분을 가져간다 이런 거 다 틀린 겁니다. 처음에 약속한 수수료를 챙기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뭘 챙긴다고요? 수수료를 챙긴 다음에 남는 이익을 남는 이 수익증권의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를요 토지 신탁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데 비하여 자, 이 사업 수탁 방식은 얘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자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깊이 있게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소유자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추가적인 자금도 다 이 사람이 조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신탁회사는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하거나 혹은요 임대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들도 행여나 들어간 돈이 있다면 다 비용 다 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하고 똑같은 점이 있다면 사전에 약속한 뭘 챙긴다고요? 수수료를 취득한다. 자, 이렇게 해서 생긴 이익을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이러한 형태를요 이거를 사업 수탁 방식 해줍니다.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잡다한 방식 중에 투자자 모집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사원권 같은 거 일종의 주식입니다. 이걸 전부 다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투자자 모집형 해줍니다. 그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인천 대공항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건설사 혼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20년, 5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간별로 쪼개서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인데 이때 이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연합법인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 이거를 연합법인을 컨소시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컨소시엄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그 다음에 차지 방식은 그야말로 토지를 빌려서 개발하는 형태인데 빌릴 때 그냥 빌리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지상권인데 얘들 말로는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는 차지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차지권. 자, 차지권을 설정해서 개발하는 방식 이런 형식을요 기타 차지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자 유치 사업이다 해서 요거는 이제 정부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민자 유치 사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형태 이렇게 해서 맨 먼저 BTL 방식이라는 게 있고 얘는요 BTO 방식이라는 게 있고 BO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BTL 방식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얘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 자, 둘 다 초등학교나 도로를 이제 민간인한테 깔아달라 그런 얘기인데 아니면 초등학교 좀 교체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이걸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민간 건설업체한테 좀 지어달라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깔은 다음에 니네들이 톨게이트 설치해서 운영해가면서 회수 효과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자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써놓으세요.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회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렇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로부터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맨 먼저, 자, 이 BTL 방식이라는 것은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이걸 빌드해갖고 민간이 개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기라는 얘기죠. 이걸 트랜스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자,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 리스 해줍니다. 이걸요 임대료다 해줄게요. 임대료. 자, 아예 임대료 형태로 처음부터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요 BTL 방식이라는 거고, 자, BTO 방식은요, 네, 도로 좀 깔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니네들이 톨게이트 설치해서 운영해가면서 회수해가라는 얘기죠. 이걸요, 오퍼레이트 해줍니다. ERA, 이렇게, OPERAT, 이렇게, 맞죠? 오퍼레이트 해주니까, 이거 ERAT네요. 자, 이렇게 이거 오퍼레이트 해갖고 뭐라고요? 운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운영하다. 운영해가면서 회수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OPERAT 이렇게 맞습니다. 오퍼레이트.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도로 같은 거를 민간인한테 깔아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트랜스퍼 해갖고. 자, 그런 다음에,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정신 못 차리겠네요. 자, 니네들이 소유권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own 해갖고 자체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운영까지 하라는 얘기죠. 운영까지 해가면서 회수해가라. 네, 이렇게 operate 해줍니다. 자, 운영까지 해가면서 회수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를 말하고요. BO 방식이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 두 놈은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바꾸냐면 민간이 그 학교를 지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를 먼저 지급하겠다.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BLT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민간인한테 도로를 깔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니네들이 한 30여 년에 걸쳐서 자 운영해가면서 회수해가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BOT 방식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개발의 과정 및 위험이다 해갖고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항상 이거는 순서에 따라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자, 이 개발의 과정은 크게 이제 이런 단계로 구성합니다. 이 구전, 부실, 근검마다 이렇게 구전, 부실, 뭐라고요? 금, 건, 마 이렇게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전, 부실, 금, 건, 마. 맨 먼저 구상 단계다. 자, 여기다가 내가 이제 오피스텔 하나 딱 짓겠다. 이렇게 해서 딱 전문가한테 이제 상의도 좀 하고 이러한 단계를요, 이거를요, 자, 구상 단계다. A라는 오피스텔 좀 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 그 두 번째는요, 전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다. 그래서 요걸 뭐 예비적 타당성 분석 이렇게 되게 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계략적인
자, 수익 비용을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써놓으세요. 계략적인 수익 비용을 분석하는 단계다. 아직 땅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정확히 계산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으로만 수익 비용을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부지를 구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실행 가능성 분석이다. 자, 요걸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론에서는 요 타당성 분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지우고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은 시장 분석은 네, 시장에서의 어떤 채택 가능성 여부 요것만 분석하는 단계, 요걸요 시장 분석이라면, 자, 경제성 분석에서 이게 최종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이러한 단계를 경제성 분석이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여기서는 우리 이제 요거를 이 부분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장 분석을 한 3가지 정도로,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은요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자, 먼저 요 시장 분석을 뭐 지역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 지역의 어떤 환경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소득 수준이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인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분석하는 걸요 지역 경제 분석이다. 그리고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이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최종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적기만 할게요. 타당성 분석과 마지막으로요 투자 분석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순서로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시성 뭐라고요? 타자, 이런 식으로 지시성 뭐라고요? 타자, 이렇게 해서 순서 좀 잘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순서 좀 기억하시고, 요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의 환경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주로 분석하는 단계고, 자, 요거 2가지의 차이점을 매우 자주 물어보는데, 시장 분석은 저 지역에 어떤 동종 유형의 부동산, 그러니까 오피스텔들이 있다면 오피스텔들의 어떤 수요와 공급 상황을 주로 분석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어떤 거시적 형태의 분석이라면, 자, 시장성 분석은 요번에 그 개발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실제로 매매되거나 혹은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일종의 미시적 형태의 분석, 요걸요 시장성 분석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요거 2가지 차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얘는 뭐 타당성 분석은 일단 현금 수지를 분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금, 특히 이제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최종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의 수익성을 분석한다면, 여기서 투자 분석에서 우리 투자론의 기법들이 있죠, 수년가법이라든가 내부승일법 이런 걸 동원해서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하려고 작정했다 그러면 이제 금융 단계다 이렇게 줍니다. 자, 그리고 건설 단계, 건물 올리는 단계, 그리고 마케팅 단계 이렇게 구성되는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임대라든가 분양 같은 활동들 있죠, 이런 것들은 개발의 초기부터 진행시켜야 되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개발의 언제부터요? 초기부터 진행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요 임차인 같은 거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잠깐만요. 자, 그럼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위험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개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크게 실패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이제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2번째는요 시장 위험, 3번째는요 비용 위험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건 워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한 건데, 이렇게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법적 위험은 어떤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자, 이 공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유권 문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걸 뭐라고요? 법적 위험이다. 그러니까 지역 지구제 같은 게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걸 답을하고요. 법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은 그때거나 이거는 건설 기간 동안에 그 건축비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거나 이럴 수 있죠. 아니면
공사기간이 장기화된다면 건축비가 막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건축비 상승과 관련된 위험, 이걸 뭐라 할까요? 비용 위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요 시장 위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위험.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요 가격을 제 가격을 못 받는다든가, 나중에 아니면요 뭐 이자율 같은 게 급등하는 바람에 분양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별다른 방법은 없고, 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면 이용 계획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면 그나마 그 어떤 법적 위험, 공법상의 위험 같은 거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위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했던 시장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요 시장성 분석, 이걸 보다 철저히 한다면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자,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나마 위험이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가격 뭐라고요? 보증 계약이다. 이런 거 하게 되면 위험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기억하고 있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 지우고, 자, 마지막으로 마케팅과 관련된 얘기 알아볼게요.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어디 갔어요? 자, 마케팅은 크게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 주로 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여기는 크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마지막으로요, 관계 마케팅 전략 구분하는데,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주로 이제 공급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자, 기업들마다 뭐가 있어요? 마케팅 부서가 있죠. 얘네들끼리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서 시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쪼갠 다음에 우리가 이 시장에 치고 들어가서 이런 물건을 좀 팔아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작전을 잘 짜는 거를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그리고 얘는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각종 전략을 구사하는 형태를요 고객 점유 마케팅, 그리고 관계 마케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얘는 영어 앞자리 따서 맨 먼저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 전부 영어 앞자리 따서 이렇게 요건 한 3가지, 요건 한 4가지 형태로 기능합니다. 자, 먼저 S라는 것은 세그멘테이션 해갖고, 요거는요 시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화하는 겁니다. 일단 시장을 세분화하겠다. 자, 예컨대 대림산업 입장에서 시장을 뭐 서울의 부동산 시장, 남양주에 있는 부동산 시장, 뭐 구미의 부동산 시장, 광주의 부동산 시장 쪼개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용도에 따라서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뭐 이렇게 쪼개볼 수 있고, 자, 이 면적에 따라서도 대형, 소형, 중형 막 쪼개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질에 따라서도 초호 아파트 아니면 서민 아파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쪼갠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타겟 마켓이라고 해서 이거는요 이번에 치고 들어갈 시장, 그러니까 목표가 될 만한 시장을 선정하는 거를요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남양주 쪽에 예를 들어서 뭐 도시가 하나 생긴다고 하길래, 이 동탄 쪽에 동탄에 제2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길래 이 지역을 치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대형 쪽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호합판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될 만한 시장을 선정하는 걸요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해서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들어와서 아파트 질리는 회사는 뭐 대림만 있는 건 아니겠죠.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과는 뭔가는 차이를 둬야 돼, 안 줘야 돼요? 둬야 되겠죠. 이런 거라고요 차별화 전략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4P 믹스 전략입니다. 이것도 전부 P자 앞자리 따서 맨 먼저 프레이스 전략이다 해서 유통 경로 전략 해주는데, 자,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팔을 건가 그런 얘기인데, 우리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위치부터 다르고 다 뭐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직접 보고 거래할 수밖에 없죠. 직거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학자들은 이 부분을 입지선정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지선정. 그래서 제2동탄 신도시역 이렇게 통과한다고 하길래 우리는 도보로 한 5분 내 15분 정도의 거리 있죠. 요걸 입지를 선정하겠다. 자, 남들과는 뭔가 차이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프로덕트 전략이라고 해서 이걸 제품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품 전략이다. 자, 여기다 이번에 짓는 아파트는 이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전부 다 지하로 밀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그물망 골프장 이것도 건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들과는 차이를 두겠다. 세 번째는요, 프라이스 전략이다 해서 가격 전략이다. 이번에 여기다 짓는 아파트는 고가 전략을 통해서 일단은 가격이 품질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소비자한테 연상시키게 한 다음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팔다가 정이 안 되면 가격을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판매 촉진 전략이다. 판매 촉진 전략. 이거는 소비자한테 알리는 전략인데, 요거는 그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디에 수원 쪽에 뭐 그랜저급 이상 승용차 있죠.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해 갖고 걔들한테 편지를 발송하는 겁니다. 팜플렛 집어넣어서 이걸 DM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 왔다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랜저 그 뭐 무슨 BMW 같은 거 하나를 그 경품을 통해서 추첨 통해서 경품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전략을 구사하겠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판매 촉진 전략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다시 말하면 아이다다에서 이렇게 우리 그 중개사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아이다의 과정, 요걸 통해서 이런 게 일종의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 먼저 그 사람들은 지나가다 뭐라고요? 뭐 저게 뭐야 하면서 한번 볼 수 있죠. 이거를 어텐션이라는 겁니다. 어텐션. 그래서 뭐야 하면서 옷 마네킹에 있는 걸 주목하겠죠.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요모저모 보더니 특정 옷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작거린다는 얘기죠. 그럼 그 옷에 흥미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인터레스트 해줍니다. 그러다가 옷 갈아입고 나와서 보더니 막 흐뭇하게 웃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디자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카드 꺼내는 걸 뭐라고요? 액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마다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전략을 구사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 관계. 그렇게 되면 뭐 이 브랜드 같이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를 내게 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관계 마케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좀 기억나시나요? 예? 처음 들어봐요? 오케이. 자, 이런 얘기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살 좀 더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감정평가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감정평가론.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우리 그 교재는 154페이지 있습니다. 154페이지. 자, 감정평가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론을 구성하는 내용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 등의 적정한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써먹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맨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가치가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쭉 살펴보는 게 기초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이걸요 감정평가의 3방식이다 해주는데 여기에는 크게 이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걸 기초로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요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와 비슷한 놈이 최근에 거래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요 뭐 비교 방식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게 되면 미래 수익이 예상될 겁니다.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익 방식. 자, 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려고 정부에서 미리 토지라든가 주택 등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 놓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걸 기초로 해서 조세도 부과하고 보상금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합니다. 가격 공시제도. 자, 그리고 또한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서 감정평가할 때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하라. 그리고 이런 물건은 이런 식으로 평가하라.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요 감정평가 실시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감정평가론입니다. 여기서 토탈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가 딱 나오는데 거의 자 보통 여기서 한 문제를 딱 물어봅니다. 거의 최근 한 5, 6년 동안 한 번을 안 빼놓고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오늘 할 겁니다. 오늘 할 건데 어디를 볼 거냐면 맨 끝에 한번 볼게요. 18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188페이지의 맨 끝에 보니까 가격 공시제도 및 감정평가 규칙 있죠? 요거 오늘 할 건데 딱 보는 순간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더 이상 더 있어 없어요? 끝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빼면은 아마 한 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꼬박 한 문제를 물어보니까 요거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요 한 장인데 한 장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 이 정도로 공부해야 되죠.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요거 오늘도 공부할 것이고, 자 물론 이제 공시제도 위주로 할 겁니다. 요거는 3방식을 알고 있어야 좀 이해가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 나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데 우리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 그 부동산학을 공부하다가 이 처음에는 조금 잘 나갑니다. 좀 나가다가 어디서 좀 힘들어하냐면 그 투자론이죠. 투자론에서 좀 힘들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뭐 투자를 우리가 이제 동물적 감각으로 뭐 어느 지역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지. 무슨 뭐 숫자를 동원해서 뭐 순현가법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데서 할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어쨌거나 자 각종 비율 같은 게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면 한동안 좀 할만하다가 이 막판에 와서 여기서 좀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얘와 얘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수익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는 자, 수익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요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요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측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상된 수익을 측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그보다 더욱 더 힘든 것은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상당히 논리 자체가 까탈스럽습니다.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자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오늘 할 건데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들은 어렵지 않고 자 그나마 얘와 얘는 할만한데 얘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3년을 공부하든 4년을 공부하든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팠다 하더라도 이 분야 계속 공부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맞추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공부를 한자도 안 했는데도 맞출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맞춘 거예요? 찍어서 맞추네요. 그러면 2가지 선택 방안이 있다. 그러면 한 3, 4년을 요것만 부지런히 공부했는데 못 맞출지도 모른다. 이러한 선택이 있고, 두 번째는요. 한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출지도 모른다. 이러한 대안이 있다면 뭘 선택해야 돼요? 예? 후자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후자.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시간 있으면 다른 거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게 뭐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 머리도 엉망이 되는 거고 막 공부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예 그냥 뭐 살짝 제껴 놔 보세요. 딱 제껴 놓으시면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심플해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3방식은 제가 3, 4월 달에 할 거고, 지금은 오늘은 원래는 그 맨 앞부분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요건 1, 2월 달 강의를 오늘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맨 앞부분부터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3, 4월 달에 요 부분은 제가 3, 4월 달에 할 겁니다. 지금 안 해도 됩니다.
할 건데 요것도 하긴 하는데 수익 방식도 하긴 하는데 제가 수익 방식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요거 하기 싫은 분들은 그냥 그 음악 들으시라고 할 겁니다. 이게 이어폰 끼고 뭐라고요? 음악 들이 상관없습니다. 과감하게 제낄 건 제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고 그냥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들어보겠다 하는 분들만 자 들어보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든 맞출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찍어서 맞추는 거하고 확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주 쉽게 나올 때는 가볍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만 갖춰도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 오늘은 뭐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은 11월 12월 달에 했지만 한 번 더 할 것이고 요런 거 위주로 공부하고 요거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3, 4월 달에 할 겁니다. 3, 4월 달에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곧바로 어디를 다시 돌아올게요. 자 지금부터 교재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54페이지 한번 돌아오시면 154페이지 제1장의 맨 위쪽에 감정평가 기초 이론이죠.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도 해보고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걸 쭉 알아보는 건데 여기는 맨 먼저 오른쪽 볼게요. 감정평가의 개요 해갖고 우리 교재는 5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적어 놓으셨나요? 538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157페이지 오늘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위에서 10번째 줄 보시니까 가치이론 해갖고 가격과 가치라는 게 있죠. 요게 우리 교재에는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치이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548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몇 장 넘겨야 되겠네요. 자 160페이지 보시니까 메뉴 쪽에 부동산 가치의 결정 있죠. 메뉴에 요거는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551페이지 그리고 오른쪽에 오른쪽 중간 정도에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 해갖고 요거는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563페이지 그리고 몇 장 쭉 넘겨보시면 자 기초이론 중에 마지막 테마인 166페이지 볼게요. 166페이지 보시면 지역 분석과 뭐가 있어요? 개별 분석 있죠? 요거는 555페이지에 있습니다. 555페이지. 자, 그리고 쭉 뒤쪽으로 가셔서 188페이지. 188페이지의 맨 위쪽에 제1절에 가격 공시제도라고 있는데 요거는 662페이지에 있습니다. 662페이지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요 정도를 공부하고 그 다음 안 한 것들은 전부 다 3, 4월 달에 이렇게 할 겁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스케줄 잡을 거니까 너무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내용을 자꾸 하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니까 너무 막 어려운 내용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155페이지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이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기초 이론에서 한 2문제 정도 물어보는데 자, 맨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이 감정평가를 왜 하냐 이거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이거 듣기만 하세요. 왜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냐면 예컨대 이제 카스 맥주 한 병이 딱 있다고 시작. 카스 맥주가 딱 똑같은 맥주가 있는데 얘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은 카스 맥주 똑같은 맥주인데 그 서울은 5,000원이고 여기는 1,500원이다. 그러면 저는 이런 강의 같은 거 안 할 겁니다. 트럭 한 대 사갖고 여기서 그 맥주 잔뜩 사다가 그쪽 가서 파는 게 낫겠죠. 훨씬 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쪽은 막 서로 많이 뭐라고요? 팔려고 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여기는요 서로 많이 구입하려니까 올라가겠죠.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가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가격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거래할 때는 2,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500원에 거래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맥주를 구입하면서 무슨 사기를 당했다는 등 아니면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을 당했다는 등 아니면 금매로 거래했다는 등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별로 못 들어봤죠? 근데 자, 이 토지가 한 평 있다 치자. 토지가 한 평이 있는데 요 놈은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계속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이 있는데 저번에 거래할 때는 10억이었는데 이번에 거래할 때는요 8억에 거래하고 또다시 거래할 때는요 13억에 거래되고 거래할 때마다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놈의 토지라는 놈은 자 무슨 사기당했다는 등 아니면 강압에서 거래했다는 등 급매로 거래했다는 등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을 당했다는 등 이런 거를 뭐 특수한 사정이다 아니면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불합리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요 보상금을 책정하는 게 상당히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니 이렇게 자 이 불합리한 가격을 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했다가는 누구는 돈을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줄 수 있죠.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분야에서 공부 좀 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보고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게끔 한 다음에 요걸 기초로 해서 조세도 부과하고 보상금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양한 목적을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라고요?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려고 나온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쓸 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평가사가 평가한 걸 어디다가 써먹을 것인가 이거를 감정평가의 기능이다 해줍니다. 155페이지 맨 위에 자 여기에는 이제 정책적 기능이다. 이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이게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부수적 기능도 생길 수 있는데 이걸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요것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기능은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얘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좀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뭐 암기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느낌으로 먼저 정책적 기능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써먹겠다는 얘기죠. 예컨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리 규제다 해서 우리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거 해왔네요. 해줘. 아니면 주택법에 따라서 뭐 투기 과열지구 이런 거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특징은 자, 이 토지 가격이 정상 지가 이상으로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느 정상 지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상지가 이상으로 급등하는 지역을 여러 가지 규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관리 규제 같은 거 하는데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가지고 보상금 책정했다가는 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돈을 조금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낫들고 한 손에는요 오한마 들고 오한마 아시나요? 망치 큰 걸 오한마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운기 타고서 시청에 와서 아주 막 난리를 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상금을 이렇게 책정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따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거기 가격 공시 제도 있죠?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이 분야에서 공부 좀 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적정한 가격을 평가해 놓도록 한 다음에 요걸 기초로 해서 자, 조세를 그 보상금을 책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에 합당하게 평가해 놓은 가격으로 보상금을 책정할 테니까 소송하려면 해라.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소송 같은 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평가 가격이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 정도로 나왔는데 이렇게 자 매도자가 요걸 팔겠다는 가격이 요게 7억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좀 싸게 파세요.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거꾸로 자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밖에 안 되는데 매수자가 사겠다는 가격이 3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동산 주인 입장에서 야 이 사람아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이나 되는데 너 왜 거저 가져가려고 하냐? 돈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계속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정한 가격.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세의 합리화다, 과세의 합리화다 해갖고 우리 이제 취득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뭘 내야 돼요? 양도세 이걸 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자 취득했을 때는 자 취득한 금액이 있어 없어요? 내가 3억에 구입했다. 그러면 3억 있죠?
실거래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신고하랬더니 신고도 안 하거나 아니면 아주 낮게 신고하는 사람 있죠?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평가하는 가격 있죠? 이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얘는 팔았을 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팔았을 때 부과하는 거죠? 팔린 가격하고 구입한 가격 차익을 가지고 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는 금액이 있어 없어요? 파는 금액이 있죠? 요걸 가지고 과세하면 되는 겁니다. 파는 가격에서 취득한 금액 빼갖고 과세하면 되는 겁니다.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고하랬더니 신고도 안 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좀 평가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시가 표준액 이런 걸 정합니다. 자, 그 국세 같은 거 부과할 때는요, 국세 기준 시가 이런 걸 정하는데 얘네들은 아주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뭐 신고 같은 거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가지고 있으면서 6월 1일 날 하루라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부과하는데 얘네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구입했다면 구입한 금액이 있겠지만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구입한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통에 1952년도에 전쟁통에 이거를 1000평을 1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화폐제도가 어떤지를 모르고 물가 상승도 반영하기도 아주 곤란하죠. 그러니까 구입한 금액이 1000원이니까 너 1000원에 대해서 10% 세금 내라. 그럼 얼마 내라는 얘기예요? 100원 세금 내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세금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적정한 가격을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기 뭐라고요? 적정한 공시가를 결정해 놓은 다음에 요걸 기초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끝날 때 좀 할 겁니다. 이렇게 공시제도에서 알아볼 거고. 자, 이게 이제 정책적 기능입니다. 요게 이제 주된 기능인데,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부수적인 기능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경제적 기능이다 해줍니다. 맨 먼저, 자,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해갖고, 자, 만약에 평가사가 평가한 대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누구는 크게 손해보지 않고, 누구는 크게 이득 보지도 않겠죠? 그죠? 누군가가 적정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 이런 건 시장이 실패했다. 아닙니다. 뭐가 실패했다고요? 시장이 실패하는데 만약에 적정한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자 시장 실패가 해결되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약간 좀 까탈스럽나요? 이렇게. 그리고 또한 자 두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평가사가 평가한 대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투기 같은 건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땅을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팔겠다는 가격이 24억입니다. 24억인데 요거 아무래도 너무 비싸 보입니다. 비싸 보여갖고 평가사 시켜서 돈 좀 주면서 요거 좀 평가해보라 했더니 평가액이 한 25억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도 못 미치는 거죠. 그럼 요거 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이런 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정평가의 분류다 해서 감정평가는 자, 이 평가 주체에 따라서 공적 감정평가라는 게 뭐냐면 공적 기관, 공공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거를요 공적 감정평가다 해줍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이제 평가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답니다. 공적 기관 산하에 뭐가 있다고요? 평가위원회. 여기서 평가를 한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나라들은 이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감정평가사 있죠? 얘네들이 평가의 주체가 됩니다. 이런 걸요 공인평가제도 해줍니다. 공인평가제도. 그래서 예전에 이 감정평가사 시험이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 있죠. 요거 과목이 상당히 한 반 정도는 겹칩니다. 그래서 민법이라든가 아니면요, 자, 민법하고 그다음에 공법 같은 거 있죠. 요것도 좀 겹치고 저희가 그냥 공부하는 게 부동산학 개론이죠.
걔네들은 부동산학 원론이라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겹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제가 부산에서 강의할 때 어떤 머스매가 젊은 머스매인데 얘가 이제 뭐 밥 먹다가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목도 좀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걔가 중개사 시험은 금방 합격하더라고요. 젊은 친구고 머리가 좀 비상한 친구 같아요. 그러더니 요즘에 감정평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전화 와갖고 요즘은 공부 잘 되냐고 했더니 그냥 하고 있대요. 예, 젊은 친구라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과목이 많이 겹치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 끝난 다음에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함부로 대들다가는 잘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많이 뽑는 게 아니라 2018년도에 기껏해야 총 170명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의 20대, 30대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 학교 끝나고 이제 그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이 공부에만 매달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공부에 매달리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2년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도로 이것도 왜냐하면 요거는 일단은 그 회계학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회계학은 이제 그 단숨에 공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 회계학은 상당히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하려면 또 꽤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요거는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 토익 같은 게 70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그거를 점수를 제출해야 됩니다. 700점 이상 맞았나요? 그거 이제 점수 맞은 걸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그것만 하는데도 한 2년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들었다가.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거는 뭐 무슨 직장 다니면서 공부한 성질이 아닙니다. 어디 수셔 밖에서 계속 공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요? 돈을 이제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돈이 많으면 혼자서 하시고 그래서 어쨌거나 함부로 대들었다가는 뭐 그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뭐 과목이 많이 겹친다고 해서 함부로 대들 성질은 아닙니다. 내가 요번에 중개사 시험 끝나고서 기필코 내가 다 때려치고 하겠다 하는 분은 하시되 나중에는 그 뭐 마음가짐을 단단히 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가짐. 그래서 오히려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이제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여기서 큰 돈을 버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나중에 통일도 될 것이고 통일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엊그저께 이제 그 북미회담 여기 이제 결렬됐는데 아마 또 아마 그 내부적인 사정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막 그 탄핵 같은 게 있고 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결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들어보니까 그래서 다시 또 만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잖아요.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세계의 담판을 다시 하면 자 어쨌거나 이 담판 자체가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떤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결과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여러 가지 실현 가능한 뭐 그 비핵화 로드맵이라든가 기타 자 이 그 눈에 잡히는 어떤 그 경제 제재 해제라든가 종전 선언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나와갖고 자, 이 한반도의 어떤 그 통일이 성큼 다가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자, 어쨌거나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거기 북한에 가서 이제 중개하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북한 가서 이렇게. 북한 가세요? 가서 거기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기 싫어요? 거기 가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평가의 전문성에 따른 분류다 해서 여기까지만 잠깐 할게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1차 수준의 감정평가, 2차, 3차 이렇게 구분하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전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자, 이 3차 수준은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 이걸요 3차 수준의 감정평가라는 겁니다. 평가사.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평가하는 걸요 3차 수준. 그리고 자 1차 수준은 뭐 우리 같은 사람 감정평가를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매수자가 매도자가 파는 가격이 더 비싸 보인다는 얘기죠. 그 나름대로 뒷짐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중개업소 다니면서 이것도 일종의 평가는 평가 아닙니까? 이런 걸요 1차 수준 해줍니다. 그러면 2차 수준은 뭐냐면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평가한다든가 아니면요 은행의 대출 직원 있죠? 이런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요 2차 수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하시고 강제성 여부와 평가 목적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